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 출석을 놓고 저울질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검찰은 일전부터 송 전 대표 오면 그냥 돌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조를 당부하며 잘 돌려보내겠다.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그럼 본인이 이렇게 먼저 자진 출석을 하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책임을 지겠다. 어쨌든 나는 관련이 없지만 캠프에서 벌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 빨리 수사해라. 나 받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구속을 피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등 없고 나는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판사가 이거는 도주 우려 없으니까 기각 이렇게 나올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종우 씨죠. 그러면 일단 내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송 전 대표가 지금 검찰 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던지 이렇게 하세요. 돌려 보내겠죠. 뭐 우린 보통 티타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정치적으로나 혹은 뭐 재계라든지 어쨌든 거물급 인사가 출두를 했을 때 자진 출두든 아니면 소환 출두든 티타임 그러니까 뭐 자장 검사라든지 해서 티타임에 가실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당 대표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경위를 동원을 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모양새도 안 좋고 일단 들여보내고 또 뭐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돌려보내는 뭐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지금 에디터 말씀처럼 다분히 이건 정치적 의도가 많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므로 내가 자신 모든 걸 자백하겠다. 이건 자진 출두가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진 출두한다면 그건 검찰이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별개로요.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지금 내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숙 기자. 지난 토요일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먼저 했는데 네. 오늘 또 압수수색을 했네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내일 나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본인의 타임라인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검찰이 찾고 있는 건 당시 캠프에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어떻게 조달됐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 본부장의 집을 포함해서 3-4곳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 조직 관련된 내용 자료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 이런 것도 포착을 했고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9,400만 원 이상의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운영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금 관련된 자료 증거 확보에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허준 변호사, 검찰이 지금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원 조직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일명 먹사연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송 전 대표와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고 깊은 데다가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이 송 전 대표의 경성 캠프 구성원이라든가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이랑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검찰 쪽에서는 이 조직이 불법 경선 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책연구소가 2015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전신이 2007년에 이 설립이 됐던 이 송 전 대표의 이 전국적 지지 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먹사연 이 부설 조직의 이 창립 멤버로 강래구 전 의원과 강하편 전 구의원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네네.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던 이 박모 씨가 먹사
먹사연 회계 업무 담당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회계 업무를 그대로 담당을 했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파리에 건너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가서 뭔가 말 맞추기를 수사에 대비해서 시도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그 한 해 총 3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이 됐는데요. 당대표 경선 직전인 2월부터 4월 사이에 1억 4천여만 원의 이 대부분의 자금이 모금이 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먹사연 내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그런 정황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금 조달의 게이트나 어떤 중요한 역할,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소 측에서는 그냥 통일 정책 다루는 연구소고 네. 그냥 이 송 전 대표는 멘토 역할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진숙 기자, 지금 허주연 변호사가 이 후원 조직 관계자가 파리를 넘어갔는데 검찰이 이때 송 전 대표를 만나서 말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송 전 대표 측은 말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이 같은 내용 오늘 오전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 피의자도 아닌 일반 개인의 출국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언급된 이 박모 씨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는데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네. 이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방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언급됐던 이 후원 조직이 지난해 행사를 하나 열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지 좀 보고 오시죠. 어려울 때 이 먹고 사는 재무소가 벌써 동서남북 포럼까지 하면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변함없이 어려울 때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달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이 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부침이 앞서서 쓸데없는 막 누구 잡아 죽이고 뭐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머리가 아픕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인지였다, 단순 인지였다라고 한다라면 공범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공범으로 뭐 이렇게 영장에 적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주도했다라고 아하.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윤성관, 뭐 이성만, 이정근 등등에 해서 그들이 뿌린 것도 있지만 일부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또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네, 돈을 네. 뿌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일부 본인이 또 직접 정치 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돈을 뿌렸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먹사연 쪽으로 이제 통해서 들어온 거고 이거는 이제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뭐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경기도의 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한 몇 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파급력은 또 당 대표가 완전 직접 연루가 전직 당 대표가 연루되는 거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의원들도 몇몇 연루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일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압수수색 하던 날에요, 이종우 실장.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물극 필반, 이게 보니까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했던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정치인들 덕분에 국민들이 사자성어를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맞아요. 계기가 됩니다. 물급필반 뭐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당태종 시절에 측천무후라는 여자로서는 황제로 굉장히 폭정을 일삼았던 측천무후에 대해서 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당신의 어떤 지금 이 폭정도 나중에 되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친다. 네네. 그 폭정 그만해라 라는 뜻으로 고언을 한 건데 바로 이 점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 달에 대표를 그만두면서 파리로 갈 때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검찰한테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즉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핍박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어떤 독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신청하고 파리로 갔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정치 검찰에서 나까지 지금 압박을 당하는 거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검찰의 그런 독재가 전횡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사실 변호사가 바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네. 아니,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마도 이거 발언을 관계자 발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으로 상정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검찰에 어쨌든 안 좋은 어떤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아마 부인한 것 같습니다. 자, 물극필반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사자성어로 대받아쳤습니다. 사필규정 이 네 글자로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자,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 김의겸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지금 뭐 압수수색 열심히 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던데 이거는 왜 그런 의견 내놓은 거예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강래구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재청구가 뭐 열흘 지나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막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까지 지금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강래구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 자금을 살포한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요. 네. 조성, 그다음에 공여, 그다음에 수수 위로 올라가서 점점 이 기획하고 지시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금 이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녹취라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인지를 하고 강래구와 윤관석, 조성자와 수수자, 뭐 전달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수수자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와중에 참고인들 불러서 다 진술 조사하고 압수품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착착 밟아서 마치 성을 쌓듯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의 계획 중에 지금 유일하게 틀어진 것이 이 강래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건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도 많고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정치자금법 관련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사유로 넣지도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강해서 또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래구 전 감사로 호칭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어쨌든 당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이 새로 뽑혔어요.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박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당선 직후에도 이 태도가 본질이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주말 사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시고 또 당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위기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담담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숨기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거나 또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거나 이런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우리들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차가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할 겁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 1호 의원총회를 이 쇄신총회로 열겠다. 그래서 모든 의원이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처를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의혹이 민주당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송 전 대표
조기귀국을 자아자찬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책임의 정치입니다. 책임 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니 물극필반이니 하는 말로 일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 응세를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이 박광원 원내대표 참 당 상황도 어수선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조처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고 어깨가 참 무거울 텐데 이런 가운데 또 마음도 또 한편으로 무거운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지만 일부 당원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들 중심으로 박광원 대표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청원도 2개 정도 올라왔는데 불과 이틀 만에 2,200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청원 게시판 내용을 보면은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고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를 봐서는 네. 뭔가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권리당원들이 박광원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원색적인 표현도 섞어가면서 이낙연과 더불어 박광원은 영구 제명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도 이런 사퇴 청원을 독려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당원들 중심으로 이러한 불만들이 올라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올린 게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와 손잡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당 내에서도요 비슷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일부 열성당원은 벌써 사퇴하라고 막 요구하고 나선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주지 마십시오. 실제 민영배 의원님 복당과 관련해서도 당내 당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나서셨던 분이 또 박광원 의원님이고 그만큼 단순하게 그런 상황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부지런히 또 리더에게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도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시장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도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자제와 응원을 당부했는데 이 당부가 통할까요? 자, 지금 이게 자제를 당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죠. 민주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렀어요. 의원들이 지금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선거에 무슨 부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팬덤, 그러니까 개딸들로 지칭되는 특정 권리 당원들이 갑자기 사퇴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의사대로 안 되면 무조건 덮어버리고 무효화하고 하는 행위잖아요. 이건 반민주적 행태예요. 자제는 예를 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뭐 이렇게 그 댓글을 쓴다. 이거는 뭐 사실 자제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자제가 아니라 권리당원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휘둘리고 민주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끌어안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새로 손발을 맞추게 된 이재명, 박광원 투톱 체제. 자, 앞으로 갈 길이 어떨지 한번 보고요. 일단 내일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어떠한 입장을 또 밝힐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입장을 밝히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자, 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전 목사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 충격파는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달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요? 네,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이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저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왜냐하면 노동절이 이제 어제 있었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의 이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 이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니까 그걸 막아달라는 전화를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걱정하지 말고 미국 잘 다녀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관계자 이름을 뭐 확실하게 실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정광훈 목사 그동안 발언을 보면은 100% 신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 본인만 알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은 또 맞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허주연 변호사가 설명했던 부분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I've gotten a call from the Blue House.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And the president is going to America. 목사님, And pastor,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you must surely block off that KCTU force.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On May Day that they're trying to go 이거는 against the government.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And you, Reverend, there's no one to block off this action.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d I answered, 걱정하지 마시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미국에 this. 잘 다녀오시라고 And 말씀하시고 success to your.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And we will surely protect the region of South 동의하십니까? Korea. Do you agree to this? 김준레이터. 네. 홍준표 시장이 역시나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요 뒤에 있는데 뭐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이러면서 당 지도부가 전광훈 목사와 단절에 주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대표가 입 다물라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아?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 정광훈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무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는 정광훈 목사가 실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에 어떻게 내가 대통령실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더라.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맞는데 정말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대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단절이 되는 것이냐. 지금 4월 29일에 지금 실제 주사파 척결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한 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 용산까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정광훈 목사한테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좀 더 단호한 조치들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무근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면 됩니다. 정광훈 목사를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이런 허위사실 걸로요? 유포로 고발하면 되는데 그 조치들을 아마 국민들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조치 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어떤 조치를 도대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 다 원죄가 있습니다. 다 선거 때 되면 다 도와달라고 했다가 지금 다 뭐 손절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영이 안 먹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징계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를 징계한다고요? 아니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가가지고 발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광훈과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당에서는 단절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강하게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정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리적으로도 단절을 하는 이런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 기자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했잖아요. 네. 자숙한다고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안 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늘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이 김 최고위원 출석 여부 사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목소리 연이어 듣고 오시죠.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징계 여부가 좀 논의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월 한 달간 자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제주도와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을 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최고위에 출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발언들에 대한 사과는 좀 진심이 전달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여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리위 열리는데. 정말. 오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켜보세요. 오늘 윤리위 그만하시죠. 당 일각에서는 그만하시죠. 네. 지켜보세요. 찍으세요, 이거. 오늘 뭐 한마디라도 윤리위 징계 열리는데. 당 지도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윤리위가 처음 활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지금 어떤 사안들을 다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미리 앞지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지원 변호사, 우리가 지금 이제 3명의 최고위원들 발언 듣고 왔는데 이 3명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징계가 얘기되는 그런 최고위원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네,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이 됐습니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결론이 오늘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당사자들의 소명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소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제 곧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참석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보름 좀 뒤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18 관련해서 이 발언한 것이 지금 구설에 올라서 이번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예상되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일에 2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때 소명 절차를 듣고 빠르면 바로 그날 이 징계 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는 3명의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된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 2명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징계 절차 개시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허지원 변호사 설명대로 이 당사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소명할지 그리고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된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네, 뉴플리 오늘 제목 동상오몽입니다.
5박 7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이 미국 보스턴 공항을 떠나기 직전 공군 1호기에 오르자마자 기자단부터 찾았는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좌석은 좁지 않느냐 안부를 묻고 김건희 여사는 일부 기자들의 셀카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는 이 환한 표정으로 맞이하며 엄지를 척 들어올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이 귀국 비행기에 올라있던 이 시각, 바이든 대통령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지난 일정들을 쭉 되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Our people, united still by our democratic values, are taking on the challenges of the world. We're taking them on together. 네, 윤 대통령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화답하며 소통 이어갔는데요. 인상적인 국빈 만찬을 준비해준 질 바이든 여사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정말 많이 감사하고 싶어한다. 훗날 서울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ROK-US, 한미 동맹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는데요. 이렇게 안보 동맹의 끈끈함을 강조하는 한미 양국에 대해 북한은 연이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가 없는 늙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은 못난 인간이라며 원색적인 비난 이어갔는데요.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이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북한의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 하루 이틀 전에 중국에는 사전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압도적인 친미 정책이 한국의 악몽이 될 수 있다며 한미 안보 협력이 또大른 핵위기를 부추겨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任何一支军队只要站在历史发展潮流的对立面，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네, 중국 관영 방송은 어제 이 메인 뉴스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바보 대통령실이라는 SNS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는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관영 CCTV는 예정에 없던 역사 드라마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 바로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로 한중 관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상 오몽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엇갈린 시선은 북한과 중국에서 끝이 아닌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당장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 한 아파트 사진을 올리면서 윤 대통령의 민간인 공격 발언을 언급해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크라이나 대사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 지원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신대한 전쟁법의 위반이 발견됐을 때 고려해 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대로 갈 거고요. 네, 한편 우리가 확실히 받아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우리나라를 조기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 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으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SNS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미로 조금 관계성이 좀 돈독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외교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순방 일정 속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의 척도 중에 하나가 얼마나 소통이 됐느냐, 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미지를 각인시켰느냐, 이 점도 사실상 성과의 하나의 척도라면 네. 이번에 윤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그 만찬에서의 열창이라든지 또는 의회 연설들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유수 언론들에 회자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부시 대통령 시절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미를 했을 때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를 부른 장면을 계속 일본 TBS라든지 NHK에서 방영을 해요. 그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이 일정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과 또는 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쨌든 어떤 특정 부분을 각인시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준희 에디터님, 예. 그래도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제 안보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한미의 안보 동맹이 매우 강화되는 추세고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추세 자체를 저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를테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가장 혈맹이라고 불리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하고 6년 만에 수교를 맺었고요. 최근에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왜냐면은 우리 옆에 있는 시리아가 친러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론만 보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난해 12월에 마크롱이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국익을 중심으로 사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경우에 북중러가 뭉치는 지금 사태가 있는데,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까지 지금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동아시아 안보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균형자적인 어떤 시각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onor to meet you. My name is Johnny Kim. I'm one of the NASA astronauts. Thank you very much.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And so I think the combination of growing democracies and the democratic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es.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의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 강화 측면이 많이 부각되긴 했지만요. 우리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나 이 반도체 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국 순방길에 함께 동행하고 오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국빈 방문이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입니다. 먼저 약간 소회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가서 한 3가지 정도 큰 소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첫째는 한미 양국의 그 동맹 관계가 상당히 견고해졌다는 소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보 동맹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 동맹, 첨단 산업 동맹, 기술 동맹으로 이 동맹이 확대 진전되면서 상당한 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 양쪽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사업 관계라든지 기술 교류 관계를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 산업 관계가 형성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관계가 더욱더 밝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셋째는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첨단 산업도 좋습니다만은 또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서도 워낙 미국에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국가적인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경제적으로 키워드를 3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공급망, 첨단 기술, 투자 유치 이렇게 3개를 꼽아봤어요.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함께 가셨잖아요. 자, 예. 경제 성과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뭐 가장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가 상당히 이번에 있었습니다. 총 한 59불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요. 네. 이 규모는 역대 우리가 방미해서 투자를 유치한 그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투자의 내용도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또 컨텐츠 분야 이런 여러 분야에 결정이기 때문에 이 투자의 내용도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MOU를 한 50건 정도 갖게 됐는데요. 이 MOU 50건에 보면 SMR이라는 그 소형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협력 관계가 이번에 맺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또 경제 현안이 그동안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국 IRA 관련 조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반도체 과학법 관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큰 줄기가 대부분 조정이 되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협의가 또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인력 교류 관련 합의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떤 의의를 갖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양국 간의 그 미래 협력에 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하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청년들이 앞으로 양국을 서로 알고 또 서로 첨단 산업을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번에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앞으로 한 4년 동안 한 2,023명 정도를 양국 각국에서 다 서로 교환하는 한 6천만 불 정도의 그런 그 자금을 같이 형성해서 청년들의 미래 이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국 유망 기업들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얘기들 좀 나누셨나요? 이번에 정말 기업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업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요. 넷플릭스를 만나서 우리나라 K 컨텐츠 투자를 저희가 유치를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과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뭐 IBM, 퀄컴, 뭐 GE 같은 세계 유망 그 기업들을 우리가 다 만났는데요. 양국 간의 협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이 첨단 연구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많아요. 뭐 우리 현대기아차도 빠지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논의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IRA 관련해서 이제 2가지가 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이제 전기차가 보증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현재 생산 기지가 사실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국에 파는 차 중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도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배터리의 광물 요건, 부품 요건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그게 업계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IRA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문제나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는 상당 부분 큰 줄기가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부분이었거든요. 요거는 또 어떤 진전이 좀 있었나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제 작년 10월에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포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 10월에 이제 만료되는데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유연하게 그 제도를 운영하도록 미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어보면 통상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조언이 될 만한 말씀 좀 있으실까요? 미중 패권 같은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한테 부담 요인도 되지만 또 기회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 요인과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제 협력 역량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업이 가지게 되고 정부로서 해야 될 일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경쟁의 핵심이 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규제 혁신, 이런 정부 쪽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야만 이런 불안한 또는 상당히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 우위를 유지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설명 들으시면 미국 가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오신 것 같고, 일단 국내 문제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거든요. 국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수출이 지금 6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감소가 되는 원인이라든지 해법은 좀 있을까요? 예, 올 들어서 이제 원래 작년 연말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세계 경기가 많이 침체됐고요. 특히 이제 세계 침체에서 이어져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수출의 상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이제 둔화됐고요. 또 에너지 수입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무역 적자가 많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나 최근에 이제 수출이 점차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추세고, 특히 무역 수입 적자는 올해 1월 달 우리가 125억 불 정도 적자를 봤는데 네. 그게 아주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지금 한 26억 불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입 적자가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로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수출 정진에 쏟고 있습니다. 무역 금융을 확대한다든지, 또 산업의 본원적인 경쟁을 강화한다든지, 또 원전 방산 같은 새로운 유망 수출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얘기 많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지난 3월 31일 이후로 이게 좀 보류가 됐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조금 뭐 하지 않으려는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다음 일반 국민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한 달 정도 연기된 거는 이 전기 수요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조정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기요금은 과거 우리가 탈원전에서 보듯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급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해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원전 그리고 방산, 이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인데, 자, 이를 위해서 앞으로 좀 달성해야 될 목표라든지 이런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에너지 위기가 났고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문에 사실 이제 원전하고 방산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산업을 이제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전하고 방산이 상당히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원전에 있어서는 이제 폴란드나 체코 같은 눈앞에 다가온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시장으로 가시화를 해야 되겠고요. SMR 같은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희가 기술 확보를 통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방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 경쟁력이고, 그렇죠.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산을 위한 수출을 위한 금융을 많이 제가 제공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수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작년에 한 170억 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한 200억 불 이상의 방산 수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시면은 여쭤봐야지 했는데 여러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게 이제 상무부잖아요. 상무부하고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어떻게 좀 논의를 어떤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하셨는지 제가 이거 궁금한데 이걸 깜빡했네요. 예, 상무부하고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들을 거의 다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IRA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반도체법에 대해서 이제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이라는 게 중국에 누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출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그 캐파도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수출 통제나 미래 협력 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창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여러 얘기들 나눠.